화려한 가야금 선율이 흐르고 술상 위에는 기름진 고기와 귀한 술이 넘쳐납니다. 정호는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사원부의 핵심 인물로 앉아 있습니다. 동료 관료들이 정호에게 술잔을 권하며 아부합니다. 정대감, 이번에 한양당의 대지를 또 사들이셨다니 이제 명실상부한 경성의 주인 아니십니까? 전라도 그 총구석 출신이라곤 믿기질 않습니다. 정호는 미소 짓지만 눈은 서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연회 후 돌아온 정호가 식은땀을 흘리며 자지러지듯 잠에서 깨어납니다. 꿈속의 잔상이 여전히 눈앞을 가립니다. 정호는 꿈을 회상합니다. 안개가 자욱한 산길에 눈먼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그 뒤에서 말 못하는 동생 정돌이 뛰어와서 아버지를 업고 형을 원망하는 눈초리로 형을 바라봅니다. 형이 죽였어. 정호가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움켜쥡니다. 방 한편에서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아내 진양이 다가와 정호의 어깨를 감쌉니다. 또 그 꿈입니까? 서방님, 이미 10년 전 일입니다. 고향에는 매달 쌀과 돈을 충분히 보내고 있고 아버님도 동생의 수발을 받으며 대궐 같은 집에서 잘 계신다는 서신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정호는 진양이 내미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애써 마음을 다잡는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새벽. 정호의 화려한 저택 대문 앞에 남루하다 못해 걸레처럼 찢어진 누더기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고향의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저택의 하인들이 그를 밀쳐내고 어디서 이런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거지가? 대감님 댁이 어디라고 감히? 나는 거지가 아니네. 정호! 아니, 정호 대감의 고향 사람일세. 대감님께 전해야 하네. 아버님이 지금 산 위 흙바닥에서 죽어가고 계신다고. 이장은 품속에서 진흙이 묻은 낡은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진양이 보냈어야 할 생활비가 단 한 번도 도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굶주림에 지친 정돌이 손톱으로 긁어쓴 혈서였다. 하인들의 소란에 잠에서 깬 정호가 문을 열고 빗속에서 처절하게 외치는 이장과 눈이 마주칩니다. 이장이 던진 종이 뭉치가 정호의 비단 신발 앞에 떨어지고 정호가 그 종이를 집어듭니다. 거기엔 비뚤비뚤한 글씨로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 살려. 정호가 평생 믿어온 아내의 자애로움이 가문의 출세를 위한 잔혹한 연극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정호가 화려한 관복을 스스로 찢어발기는 장면은 신분보다 소중한 천륜을 선택하는 강력한 시각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합니다. 정호는 빗물에 젖은 혈서를 들고 떨리는 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뒤를 마을 이장이 절뚝이며 따릅니다. 대감님 저 종이는 막둥이 정돌과 손가락이 터져라. 바닥을 긁어 쓴 것을 제가 몰래 가져온 것입니다. 대감님께서 보내신다는 그 쌀 한 톨, 은전 한 입, 잔골 운막엔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정호는 이장의 말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믿는 순간 자신의 지난 10년이 부정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장 아내 진양의 방으로 향합니다. 진양은 단아하게 앉아 자수를 놓고 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침입에도 그녀는 침착하게 미소 짓습니다. 서방님, 이 야밤에 어찌 이리 젖으셨습니까? 어서 옷을 갈아입으셔야. 혈서를 진양이 앞에 내던지며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고향에서 이장이 왔소. 아버지가 산 위 움막에서 죽어간다고 하더란 말이오. 진양의 손이 아주 잠시 멈칫하지만 이내 차분하게 바늘을 옮깁니다. 그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봅니다. 제가 매달 꼬박꼬박. 정호 탁자를 엎으며 그만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것이야. 정호는 방 안의 병풍 뒤 진양이 보물처럼 아끼던 자개함을 발로 차부숩니다. 쏟아져 나온 것은 정호가 지난 10년간 고향으로 보냈던 수십 개의 은전 주머니,
그리고 봉인도 뜯지 않은 정호의 편지 뭉치들이었습니다. 정호는 멍하니 바닥에 굴러다니는 은전들을 바라봅니다. 그 옆에는 진양이 연습한 듯한 정호의 필체를 흉내낸 가짜 답장들이 수두룩합니다. 당신이 사람이요? 어떻게 내 아버지를? 진양은 갑자기 차가운 눈빛으로 변하며 일어섭니다. 그래요. 내가 막았습니다. 서방님 잊으셨습니까? 서방님이 처음 조정에 발을 들였을 때 사람들은 전라도 촌놈이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눈먼 시부와 벙어리 시동생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그들이 이 화려한 한양 땅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당신의 관직도 내 명예도 끝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천륜을 끊어버렸단 말이야! 나는 당신을 지킨 거예요. 우리 가문의 체면을 지킨 거라고요. 그 노인네는 어차피 산속에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게 모두를 위해 평화로운 길이었단 말입니다. 진양의 당당한 태도에 정호는 구역질을 느낍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화려한 관복을 바라봅니다. 이 비단옷이 아버지의 피눈물이었고 동생의 찢어진 손가락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옷이 아버지를 죽이고 있었구나! 정호는 미친 듯이 자신의 관복 소매를 잡아 뜯습니다. 갓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상투가 풀어진 채로 비명을 지릅니다. 진양은 경악하며 그를 말리려 하지만 정호의 서슬 퍼런 눈빛에 뒤로 물러납니다. 내 오늘부로 정호라는 이름도 이 집안의 부귀영화도 버릴 것이다. 내 아버지가 산속에서 짐승처럼 죽어갈 때 나는 이 집에서 괴물과 살고 있었구나. 정호는 주저없이 방을 나갑니다. 서방님, 지금 나가면 반역이나 다름없습니다. 돌아오세요. 라고 소리치지만 정호는 빗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정호는 안장도 제대로 얹지 않은 말에 올라탑니다. 이장이 옆에서 울먹이며 묻습니다. 대감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고향으로 갑니다. 아니, 지옥으로 갑니다. 내 동생과 아버지가 있는 그 지옥으로. 정호가 말의 배를 세게 걷어찹니다. 말이 거친 울음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질주합니다. 한양의 화려한 저택들이 멀어지고 정호의 눈에서는 빗물보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며 정호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리며 말을 못하는 정돌에게 아버지는 단순한 부양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이자 전부였습니다. 정돌이 눈먼 아버지를 등에 업고 가파른 절벽을 오르며 새소리를 흉내내며 쉬었다 가다를 반복합니다. 정돌이 자기 몸보다 큰 지게에 눈먼 아버지를 업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아버지는 허공을 더듬으며 정돌아, 힘들지 않느냐? 이제 그만 나를 내려놓고 너라도 마을에 내려가서 따뜻한 죽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으렴. 정돌은 대답 대신 아버지의 굽은 손을 꼭 쥐어줍니다. 그리고는 입술을 달싹여 휘익휘익하고 서툰 새소리를 냅니다. 아버지가 적적해할까봐 산새가 근처에 온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에 어린아이처럼 미소 짓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움막 안에는 땔감조차 떨어졌습니다. 정돌은 자신의 얇은 저고리를 벗어 아버지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맨몸으로 아버지를 꼭 껴안습니다. 정호는 한양간 우리 큰놈은 소식이 없느냐? 이 추운 날 내 새끼 발가락이라도 얼면 안 되는데. 정돌은 배고픔에 눈물이 고이지만 아버지가 느낄까봐 소리 없이 울음을 삼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칡뿌리를 입으로 씹어 부드럽게 만든 뒤 아버지의 입에 넣어드립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정호가 보낸 귀한 약재인 줄 알고 정호 덕분에 내가 호강하는구나. 라며 고맙게 드십니다. 정돌의 눈에선 피눈물 같은 눈물이 흐릅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정돌이 마을로 내려갑니다. 마을 아이들은 벙어리라며 정돌을 손가락질하고 놀린다. 어른들은 죽어가는 노친네를 왜 저렇게 고집스레 붙들고 있냐며 혀를 찹니다. 예,
정돌아, 내 형은 한양에서 장관 노릇한다며? 너는 여기서 굶어 죽어가는데 형이란 놈은 편지 한 장 없니? 정돌은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마을 사람들이 버린 시든 배춧잎을 줍습니다. 그는 형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이 보내준 부적 형복을 가슴에 품고 형이 나란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못 오는 것이라 믿으며 매일 아침 산소 전기를 받아 형의 안녕을 빕니다. 세월이 흘러 정돌의 어깨에는 깊은 지게 자국이 흉터처럼 남았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와 한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버지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어도 정돌은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아버지를 냇가로 업고 가 씻겨드립니다. 정돌아, 내 등이 참으로 넓구나. 꼭 내 형의 등 같아. 정돌은 처음으로 아주 작게 으어 하는 소리를 냅니다. 형은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정돌은 냇가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 대신 아버지가 상상하는 화려한 형의 모습을 지켜드리기 위해 자신의 젊음을 기꺼이 지게 밑에 바칩니다. 비단 신발을 신고 달리는 정호의 말발굽 소리, 집신도 없이 돌길을 걷던 정돌의 피 맺힌 발, 산의 진미를 먹던 정호의 입, 칡뿌리를 씹던 정돌의 입. 정호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누린 모든 것이 동생의 침묵과 아버지의 눈먼 기다림을 팔아치운 대가였음을. 기다려다오 정돌아. 아버지, 제발 살아만 있어 주세요. 정호가 고향 마을 어귀에 들어서니 저 멀리 산 위에서 불길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정호는 말에서 떨어져 기어오르다시피 산을 오릅니다. 비단옷은 흙탕물에 절어 누더기가 되었고 상투는 풀려 산발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소리가 들리고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흙냄새와 함께 작은 불빛 하나 없는 움막이 보입니다. 아버지 정돌아, 형이 왔다, 형이 왔어. 정호는 미친 듯이 움막 문을 열어젖힙니다. 방 안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한편에는 낡은 지게가 세워져 있고 그 옆에 누군가 가마니를 덮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맡에 정돌이 석상처럼 앉아 있습니다. 정돌은 문이 부서져라 들어온 형을 천천히 돌아봅니다. 10년 만에 본 형의 얼굴. 하지만 정돌의 눈에는 반가움도 분노도 없습니다. 그저 텅 빈 공동 같은 눈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가가며 정돌아, 아버지 주무시는 게지, 그치? 정우가 가마니를 걷어냅니다. 그 안에는 평생을 아들을 기다리다 눈도 감지 못한 채 굳어버린 백수옹의 시신이 있습니다. 시신의 손에는 정우가 과거 보러 가던 날 건네주었던 낡은 붓 한 자루가 꼭 쥐어져 있습니다. 정우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합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산 전체를 뒤흔듭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눈을 좀 떠보세요. 한양에 가마를 보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만난 고기 대접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정우가 미친 듯이 가슴을 치며 울 때 정돌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는 구석에 놓인 바가지에 물을 떠와 형의 옆에 놓습니다. 그리고는 형의 흙투성이가 된 발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정돌은 손가락으로 형의 발과 아버지의 굳은 손을 번갈아 가리킵니다. 형의 발은 여기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렸고 아버지의 손은 형을 기다리다 굳어버렸다는 잔인한 몸짓입니다. 정돌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직전 정돌의 손을 빌려 쓴 마지막 흔적입니다. 정돌은 말 대신 그 종이를 형에게 밀어넣습니다. 종이에는 글자라기보다 긁힌 자국에 가까운 형체가 적혀 있습니다. 경사경. 이게 무슨 뜻이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왜 경사라 쓰신 게야? 정돌은 자신의 눈을 가리고 다시 형의 가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는 지게를 짊어지는 신용을 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죽어야만 정호가 눈먼 아버지를 둔 출세한 아들이라는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아들에게는 경사짐을 벗는 일가 되길 바랐던 아버지의 처절한 사랑입니다. 정호는 그 뜻을 깨닫고 자리에서 고꾸라집니다. 정호의 비명과 함께 천둥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집니다. 정돌은 슬퍼할 틈도 없다는 듯 묵묵히 지게 끈을 고쳐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시신을 다시 지게 위로 올립니다. 정호가 막으려 하지만 정돌은 무서운 힘으로 형을 밀쳐냅니다. 정돌은 아버지를 업고 움막 밖으로 나갑니다. 밤은 깊었고 안개는 자욱합니다. 정돌의 등에 엎인 아버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정호는 비틀거리며 그 뒤를 따릅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장례는 정호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죄의 행렬입니다. 수천 명의 조문객과 화려한 상여 대신 오직 동생의 굽은 등과 삐걱거리는 지게뿐인 장례 행렬. 그 뒤를 따르는 비단옷 입은 죄인 정호의 모습은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가를 시각적으로 웅변합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 산길, 정돌은 아버지를 업은 지게를 지고 묵묵히 내려갑니다. 정호는 그 뒤를 따르며 아버지의 굳은 손이라도 잡으려 하지만 정돌은 거칠게 몸을 돌려 형의 손을 뿌리칩니다. 정돌아, 제발 한 번만 내가 지게를 지게 해다오. 마지막 가시는 길이지 않느냐? 정돌은 걸음을 멈추고 형을 응시합니다. 그의 눈은 말합니다. 10년을 업어온 무게다. 이제 와서 고작 몇 걸음으로 그 무게를 덜려 하느냐? 정돌은 다시 몸을 돌려 묵묵히 산을 내려갑니다. 정호는 땅바닥에 고꾸라지면서도 기어서 그 뒤를 따릅니다. 두 형제가 마을에 들어서자 아침을 준비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한양 대감이 되어 돌아온다던 정호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맨발로 울며 들어오자 마을은 술렁입니다. 저게 정우 대감 아니오? 그런데 상여도 없이 지게의 아버지를 모시고 오다니 이게 무슨 해괴한 망측인가? 이때 이장이 사람들을 제지하며 소리친다. 모두 닥치게! 저 지게가 상여보다 1000배는 더 무거운 효심의 무게인 것을 모르는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정호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는 마을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습니다. 내가 죄인이오. 내가 내 아버지를 죽인 불효자요. 그때 마을 입구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옵니다. 아내 진양이 보낸 가문의 하인들과 정호를 압송하기 위해 내려온 관아의 포교들입니다. 정호 대감! 허락 없이 관직을 버리고 도주한 죄,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로 한양으로 압송하라는 명을 받았소. 어서 채비를 하시오. 이때 진양의 하인 정호에게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대감님, 마님께서 전하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미친 것으로 간주해 목숨은 무지해 주겠다고요. 저 벙어리와 시신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어서 가시지요. 정호는 그들의 제안에 진저리를 칩니다. 아버지는 아직 땅에 묻히지도 못했는데 가문의 체면을 위해 자신을 끌고 가려는 그들의 모습이 역겹기만 합니다. 포교들이 정호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하자 가만히 서 있던 정돌이 갑자기 지게를 내려놓고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포교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정돌의 눈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습니다. 정돌은 바닥에 놓인 큰 돌을 들어 올려 포교들의 발치에 내던집니다. 정돌의 괴력과 기세에 포교들이 주춤합니다. 정돌은 형이 앞을 막아서서 형을 지키려 합니다. 비록 형이 미워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용서하고 사랑했던 형이기에 정돌은 자신의 등을 방패 삼아 형을 고호합니다. 동생의 등을 본 정호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는 자신을 잡으려던 포교의 손을 뿌리치고
당당히 일어섭니다. 나는 이제 대감이 아니다. 관직도 가문도 목숨도 이미 산 위 움막에 버리고 왔다. 내 아버지를 묻기 전까진 그 누구도 나를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정 가야 한다면 내 목을 쳐서 시신으로 가져가라. 정호의 서슬 퍼런 외침에 포교들은 당황합니다. 정호는 정돌의 손을 잡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잡는 형제의 손. 정돌은 형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려다 정호의 눈에 고인 진심 어린 눈물을 보고 마침내 손을 내어줍니다. 두 형제는 포교들을 뒤로 한 채 다시 지게를 지고 아버지의 산소 자리로 향하며 정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아버지가 스스로를 죽은 사람으로 위장했기 때문이라는 반정이 드러납니다. 아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살아서 무덤을 팠던 아버지의 사랑이 사람들을 오열하게 합니다. 정돌은 마을 사람들이 꺼려하는 험한 절벽 끝으로 정호를 이끕니다. 그곳은 아버지가 생전에 내가 죽으면 저곳에 묻어다오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자리입니다. 도착한 그곳에는 놀랍게도 이미 누군가 파놓은 듯한 작은 구덩이와 낡은 비석 하나가 서 있습니다. 정호는 비석에 새겨진 글자를 보고 경악합니다. 망부 백수옹지며 돌아가신 아버지 백수옹의 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버지는 방금 돌아가셨는데 왜 10년도 더 된 비석이 여기 서 있단 말이냐? 정돌은 대답 대신 비석 아래 흙을 파헤칩니다. 그 안에서 칠이 벗겨진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나옵니다. 상자 안에는 정호가 과거에 급제했을 때 한양에서 내려온 공식 문서와 함께 아버지가 정돌의 손을 빌려 기록한 가짜 호적이 들어 있습니다. 10년 전 정호가 과거에 급제하자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눈먼 아비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들의 관직 생활에 비웃음거리가 될 것을. 아버지는 스스로를 죽은 사람으로 신고하게 하고 정돌에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10년 동안 살아있는 유령으로 산속에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아버지는 이미 10년 전에 스스로를 묻으셨던 게냐?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하며 관직을 지켰는데 아버지는 진짜로 자신을 죽여 나를 살리셨구나. 정호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삽을 뺏어듭니다. 평생 붓만 잡았던 고운 손으로 척박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터져 흙바닥을 적시지만 정호는 멈추지 않습니다. 정돌아, 비켜라. 이건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판 구덩이는 아버지를 가두는 무덤이었지만 지금 파는 이 구덩이는 아버지를 모시는 집이다. 내 손이 부서져도 내가 팔 것이다. 정돌은 그런 형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조용히 옆에서 손으로 흙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형제의 피와 눈물이 섞인 흙이 쌓여가며 아버지가 누울 자리가 마련됩니다. 정호는 입고 있던 비단 도포를 벗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성스럽게 펴서 아버지의 시신을 감쌉니다. 화려했던 권력의 상징이 이제는 아버지의 마지막 수위가 됩니다. 정돌은 어디선가 꺾어온 진달래, 꽃다발을 아버지의 품에 안겨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숨지 마세요. 이제는 죽은 사람인 척하지 마세요. 여기 아버지의 아들 정호가 있습니다. 대감이 아니라 아버지가 키운 정호가 여기 있습니다. 두 형제는 함께 흙을 덮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뜰 때까지 작업은 계속됩니다. 마침내 작은 봉분이 완성되자 정돌은 형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10년의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정돌은 형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적습니다. 형 도왔드다. 그 짧은 세 글자에 정호는 다시 한번 무너집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 그리고 정돌이 그토록 믿고 싶었던 사실을 정돌은 이제야 인정해 준 것입니다. 형제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서로를 붙들고 밤새도록 소리 없이 흐느끼며 장래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 한양에서 내려온 금부도사와 관군들이 마을을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정호의 죄관직 무단 이탈 및 가문 기만을 물어 파직을 선언하고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과 한양 저택을 몰수한다는 임금의 교서를 읽어내려갑니다. 정호는 들으라. 너는 군왕을 기만하고 천륜을 어지럽혔으니 이 시각부로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평생 고향 땅을 벗어나지 못하는 유배형에 처하노라. 관군들은 정호가 입고 있던 남은 비단 조각마저 거칠게 빼앗고 그를 흙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대감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천민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됩니다. 정호와 정돌은 아버지가 살던 무너져가는 움막으로 돌아옵니다. 가구 하나 없는 빈방, 차가운 구들장. 정호는 자신의 빈손을 허망하게 바라봅니다. 정돌아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한양으로 데려가 헌시켜 주려 했는데 이제는 나까지 내 짐이 되었구나. 나에겐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때 정돌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는 구석에 놓인 낡은 지게를 가리킨 뒤 아버지가 남긴 작은 괴짝을 하나 더 꺼내옵니다. 괴짝 안에는 금전 대신 수십 권의 낡은 장부가 들어 있습니다. 정호가 장부를 펼치자 거기엔 마을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갚을 것 없음이라는 글자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는 눈먼 상태에서도 정돌이 나무를 해오거나 칡뿌리를 캐오면 그것을 마을의 더 가난한 집들에 몰래 나누어 주었습니다. 장부에는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정돌을 돌봐준 사소한 기록들이 감사 인사처럼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는 굶주리면서도 남은 것을 나누셨구나. 10년간 이 산속에서 홀로 죽어가신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계셨던 게야. 그때 움막 밖에서 서성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호가 문을 열자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서 있습니다. 대감님 아니, 정호 도련님, 백수옹께서 우리 손주 굶을 때 몰래 건네준 보리쌀 덕에 우리 집이 살았습니다. 이건 그 보답이니 받으십시오. 이장은 쌀 가마니를, 다른 이는 땔감을, 아이들은 산나물을 정호의 마루 위에 내려놓습니다. 정호의 재산은 국가가 뺏어갔지만 아버지가 쌓은 사람의 마음은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정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절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정돌이 산에 가기 위해 지게를 치려 합니다. 그때 정호가 다가와 정돌의 손을 막습니다. 정돌아, 이제는 내가 지겠다. 내 어깨에 10년간 맺힌 흉터, 이제는 내가 나누어 지마. 말이 아니라 몸으로 나도 이제 아버지가 걸으신 길을 걸어보련다. 정호는 처음으로 무거운 지게를 어깨에 올립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게가 전해지자 정호는 비틀거리지만 정돌이 뒤에서 형의 지게를 가만히 받쳐줍니다. 두 형제가 함께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는 뒷모습 위로 희망찬 아침 햇살이 내리쬐며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핀 평화로운 오후, 정호의 서당에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집니다. 정호의 얼굴은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인자하고 평온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훈장님, 효도란 임금님께 충성하고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이라 배웠는데 왜 훈장님은 자꾸 곁에 있는 거지 먼저라 하십니까? 100줄의 글보다 한 번의 눈맞춤이 1000냥의 금보다 한 번의 등굽힘이 더 귀하기 때문이란다. 나 또한 그 간단한 이치를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느니라. 서당 밖에서 정돌이 나무 한 짐을 가득 지고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달려나가 정돌을 돕습니다. 말은 못해도 아이들과 눈으로 소통하는 정돌의 얼굴엔 이제 그늘이 없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내려온 화려한 가마 하나가 마을 어귀를 지나갑니다. 가마 안에는 초췌해진 모습의 진양이 타고 있습니다. 가문은 몰락했고 그녀는 정호가 살아있다는 소문을 듣고 몰래 찾아온 길입니다. 정호는 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오다 가마와 마주칩니다. 진양은 땀 흘리며 웃고 있는 정호를 보며 큰 충격을 받습니다. 가마 문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정호에게 다가갑니다.
서방님 어찌 이런 모습으로, 그 화려하던 정대감님이 어찌 이런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계신단 말입니까? 부인, 나는 이제야 숨을 쉬고 있소. 한양의 비단 옷은 내 숨을 조였으나 이 지게의 무게는 내 심장을 뛰게 하오. 부인도 이제 그 무거운 체면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구려. 정호는 가련한 아내를 위해 짧은 묵례를 남기고 다시 정도를 향해 걸어갑니다. 진양은 멀어져가는 정호의 등 뒤에서 자신이 평생 쫓았던 것이 얼마나 덧없는 허상이었는지 깨닫고 오열합니다. 형제는 아버지의 산소 앞에 마주 앉습니다. 정호는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막걸리 한 잔을 올립니다. 정돌아, 기억나느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글자, 경칭. 이제야 그 뜻을 온전히 알 것 같구나. 아버지는 당신의 죽음조차 나의 짐을 덜어주는 축제로 만들려 하셨지. 하지만 진짜 축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아니겠느냐. 정돌은 품 안에서 작은 나무판을 꺼내 글자를 적습니다. 같이 있으면 됨. 정호는 그 글자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면 다 된 것이야. 그날 밤 정호의 꿈에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번 꿈속의 아버지는 눈이 멀지도 피를 흘리지도 않습니다. 아주 깨끗한 무명옷을 입고 젊은 시절의 건강한 모습으로 두 아들을 인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우야, 정돌아, 고맙구나. 너희 둘이 나란히 걷는 소리에 내 잠자리가 참으로 따뜻했다. 이제 그 무거운 지게를 내려놓고 서로의 손을 잡고 평생을 걸어가거라. 아버지는 두 아들의 머리를 한 번씩 쓰다듬어주고는 눈부신 빛 속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정호는 꿈속에서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잠을 잡니다. 황혼이 짙게 깔린 산길. 두 형제가 지게를 하나씩 지고 나란히 걸어갑니다. 정돌이 앞서가면 정호가 뒤따르고 정호가 지치면 정돌이 멈춰서서 기다려줍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져 하나처럼 보일 때 정호가 말합니다. 사람들은 효가 거창한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평생을 돌아 깨달은 효는 그리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눈물이 되기 전에 손을 잡아주는 것, 동생의 침묵 속에 담긴 진심을 읽어주는 것, 그리고 그저 같은 하늘 아래 마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유일한 유산이자 우리가 바쳐야 할 마지막 진심입니다.